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청취자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그리고 또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하죠. 화요일 목요일인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가 광복절이었고 일본 총리와 강요들은 어김없이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 또 참배를 했다 하는 소식은 늘 이렇게 그렇듯 전해져 오고 있네요. 대통령실은 지금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말을 대통령실에서 했는지, 외교부는 그러면 어떤 역할과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오늘 먼저 좀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생각해보죠.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어제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한 데 대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좀 중심적인 부분은 이제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서 있었던 경축사의 내용인데요. 네.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치적 지배로 이제 표현을 했던 부분이라든지 이제 일본과의 관계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광복절에 많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발표를 했던 피해자 중심주의나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한일 관계에서의 문제 쟁점은 표현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했던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며 이제 자유를 수십 번 이제 단어를 포함해서 굉장히 중심적인 기치를 자유와 또 대북 관계의 새로운 설정에 두었던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통령실에서 언급했던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재의 한일 국면에 맞지 않는 표현이고 역사적인 어떤 현재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과 바로 등치시켜서 볼 수 없다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지금 극일 메시지가 없다. 한일 관계 개선 의지만 있다. 이런 지금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야스쿠니 복납 소식은 또 전해지고 있고. 자, 이를 사전에 알았다는 것은 경축사의 뉘앙스를 좀 달리 했어야 하는 건가 아쉽다. 이런 지금 지적들이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우선 어제 광복절 경축사의 어떤 전체적인 기조, 그러니까 늘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이 담화가 실은 이제 또 광복절 경축사고 어제 전체적인 기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건 자유였던 것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한 어떤 키워드라는 측면에서 자유를 언급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한일 관계의 대응 원칙도 그런 우리가 일본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보편적 가치로서 그런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도 한일 관계가 이제 미래의 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기조를 실은 짧고 이제 굵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이제 뭐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는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쩌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랄지 이런 것들을 다 무위로 돌리고서 했지만 사실상 적대적 관계에서만 있었지 적대적 관계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어떤 뭐 외교적 해결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미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 이제 그런 기조의 변화를 저는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일각에서 이 야스쿠니 강요 참배가 이어진 데에 대해서 왜 입장이 없었느냐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근데 저는 이거는 어떤 외교적 프로토콜의 대응 기조였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 야스쿠니 강요 참배가 2020년부터 3년째 계속 반복해서 진행이 되는데 2020년 당시에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는 어쨌든 일본 정부와 뭐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그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일본 정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워딩을 했고 그것과는 별개로 외교부 논평으로 대변인 논평으로 이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진정한 반성과 행동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대변인 논평으로 따로 나갔거든요. 네. 그 기조가 2021년도에도 똑같이 이어졌고요. 2022년도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보았을 때 네. 이건 어떤 일종의 외교적 대응 프로토콜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교적 프로토콜과 경축사 이 담화 내용은 이제 별개로 네. 움직인다 지금 그런 얘기신 거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께서는. 네,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지금 야당에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의 현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치적 지배라는 굉장히 순화된 단어로 표현을 했던 점이나 네. 또 여기에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다라고 일본을 규정했거든요. 예. 경축사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런 맥락 속에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새롭게 관계를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이 정권의 대일 관계의 어떤 메시지를 사실은 좀 내비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관행적으로 좀 이루어졌던 어떤 그 신사 참배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네. 같은 경우에나 네. 혹은 이제 공물을 헌납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외교 프로토콜에 따라서 좀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현재 시점은 아무래도 이제 정권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도 정권이 새롭게 교체되었고 네. 또 일본도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굉장히 내홍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정부가 전혀 이제 과거사에 대한 더 극우화되고 있는 일본의 여러 가지 그 내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전혀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없이 완전히 새롭게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굴욕적인 부분이었다고 보고 무엇보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은 경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적인 어떤 동반자로서 한일 관계를 맺어가겠다는 것인데 네. 그때와 지금 상황은 사실상 일본의 지난 20여 년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극우화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군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 사회 역시 일본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공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네. 특별히 이 광복절을 기념하는 경축사에서 전혀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나 우리의 기조에 대해서 선언이 없었다는 거는 전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저는 우선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 야스쿠니 참배를 관행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외교적 프로토콜 형식으로 진행됐다.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야스쿠니 참배나 그런 것들이 관행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도 그렇죠. 없는 거고요. 네. 네,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할 그럼요. 일인 것인데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어제 이제 일본과 관계 개선 메시지는 나오고 징용 피해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예. 언급이 없던데 어떤 입장이냐라는 질문에 지금 우리가 외교부하고 정부 출범 전부터 여러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어제는 일반적인 방향을 얘기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얘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고 네. 하지만 그 취지는 포함되어 있고 위안부 문제 역시 인권과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기조 안에서 정부가 분명 움직이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부차적으로 더 설명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번 주에 이제 일본 전범기업 그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원 판결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예.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협의회도 출범을 시키고 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대법원에서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걸 조금은 미뤄두고 외교적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부 차원에서 이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어떤 중심주의 원칙에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까지도 함께 유념하고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네.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느냐에 초점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아까 언급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과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서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똑같은 발언을 하더라도 맥락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 메시지의 무게중심이 사실상 이번에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이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대일관계라든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보다도 오히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일본과 어떤 그 이웃관계로서 어떻게 보면 친선관계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대북관계에 방점을 두고 이 정권을 이루어가겠다라는 데 무게중심이 저는 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광복절을 기념하는 경축사로서 굉장히 부적절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을 향한 대일 메시지에 가깝게 느껴졌다.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도어 스태핑 얘기해 주셨는데 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답변이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이 사전에 우리 쪽에 뭐 양해를 구해왔다든지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정치적 의미로서 어떤 수준의 양해를 구했던 것인지 지금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적절한 수위에서 지금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를 분석하는 평론가라든지 예. 제3자적 입장에서 이것을 보는 사람이 첨언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어서 이번에 첫 광복절을 맞고 경축사를 대표해서 세계를 향해서 발언을 하는 대통령이 네. 이런 비하인드라든지 일본의 국내 정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온도를 조절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라는 비하인드를 얘기해 주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제 부적절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과 지금 이제 외교부가 전혀 다른 입장을 얘기하고 네. 있고 특히 대통령실은 통보 양해를 구했다 일본 측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럼 외교부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 어떻게 그 수위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조금 신보라 의원께서. 네, 우선 이제 외교부에서는 우리가 논평으로 대응하거나 네. 당연히 이제 올해 4월인가도 아마 강요들이 그 야스쿠니 신사를 예. 참배했을 때 그때 예.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는 있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제 장관 내정되면서 같이 있었던 때여서 그때도 외교부 당시 논평으로 네.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어떤 책임 있는 반성과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나갔습니다. 네. 저는 그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 보이고요. 예. 다만 대통령실의 조금 해명이 뭔가 양해를 구했다는 식인데 그게 무슨 그런 의미일까요? 거라 저는 양해를 구했다는 느낌은 잘못된 조금 표현이 아니었을까 좀 싶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정보를 제공해왔던 거죠. 왜냐하면 그 전해에도 그 당시에는 아베 총리 예. 그 총리가 참배하지 않고 이렇게 공물하고 그다음에 강요들이 장관들이 참배하는 방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늘상 그렇게 해올 거라고 하는 것들이 전해졌을 것인데 그게 마치 우리가 적절하게 양해를 해주고 적절하게 받아들여 준 것처럼 표현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표현이나 양쪽의 입장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 지금 부적절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던 여러 가지 그 배경 중에 하나도 일본의 극우 신문으로 분류되는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한국의 고관도 이해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 국내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갖느냐 해석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외교적으로나 일본의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현재 상황은 한국 고관도 이해를 한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여지를 충분히 주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특별히 가장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상징적인 광복절 경축사로서는 부적절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대통령이 발언을 한 건 아니고 대통령실의 어떤 설명을 한 건데 그렇게 오인할 수 있는 측면을 둔 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앞으로 또 일본과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궁극적으로 해나가게 될지 이제 그 행보를 하나하나 보면서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지금 중국 동포에게 귀화 허가를 내줬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그 귀화 허가를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처분이 지금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귀화 문제를 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이번엔. 이 중국 동포는요.
원래 2013년에 단기 방문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에 네. 이제 재해동포 비자를 받아서 국내에 체류를 해왔고요. 네. 2018년에 기화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통상 1년 6개월, 2년 정도 이제 그 심사 절차가 걸리는데요. 예. 근데 2020년 8월에 법무부로부터 기화의 기여 신청이 허가되었다라고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네. 기여 신청이 허가되었다는 이유는 그 다음부터 이제 최종적으로 그 기화가 허가됐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증명원을 받아야만 그때부터 국적이 이제 발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또 소요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데 이 기화 신청이 허가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이 한 달 전에 예. 경기도 부천시에서 그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그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네. A 씨는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 네. 이 사실을 알고 법무부가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기화 불허 통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재판을 소송을 한 거죠. 소송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런데 법원은 A 씨의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예. 이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법무부가 우선 기화 취소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고요. 예. 왜냐하면 기화를 취소하려면 소명을 들어야 되는 당사자 소명이 없었다는 점. 그래서 절차적 하자의 문제 그리고 법무부가 재판 과정에서 뭐 그 전에도 출국 명령 처분을 받아서 출국을 했고 예. 교통사고를 한 번 냈을 때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또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이건 품행단정의 위반이다라고 했지만 그 첫 번째, 두 번째 사실은 기화 신청을 허가했을 때 고려했던 사항인데 예. 받아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지금 이 과정에서 좀 궁금해지고요. 네. 또 유지한 것도 쉬운 게 아닌가 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조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예. 일반 귀화, 특별 귀화, 간이 두 귀화 가지가 이렇게 있- 세 세 가지 가지가 있습니까? 종류로 나눠져서 네. 이제 한국에 5년 이상 거주를 하고 민법상 성년이면서 생계 유지가 될 때 그런 경우에 일반 귀화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대신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이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거나 한국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별 귀화를 할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 귀화는 부모가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나 한국과 혈연 지연적인 결합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특별 귀화나 간이 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조금 더 완화시켜 주는 제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전 국가대표였던 이상하 선수의 남편이 일본인 이제 방송인인데 네.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으로서의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을 유튜브에 좀 올리면서 좀 이게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 귀화 시험이 생각보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한국인이 풀어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문항들도 좀 있고 주로 뭐에 관한 건가요? 네, 국사, 한국어와 역사,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이해 이런 것들을 이제 이수하도록 하고 관련한 네. 문제를 내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인의 직장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한국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최소 52시간이다. 2번 최근 직장인들의 행복의 기준은 작은 행복보다는 큰 성공이다. 이런 등등의 것과 주관적인 거. 네, 그리고 유아교육 보육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네. 한국의 보육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아이 행복카드로 보육비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2번 아이 행복카드는 은행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아니면은 찾아보지 않고 경험하기 어려운 문항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특별히 지금 오늘 사례로 소개했던 사안과 네. 관련된 거는 이제 뭐 귀화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뭐 취득원을 받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일정 부분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혹은 품임 당정과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사안들이 경찰서에 접수된다든지 했을 때 귀화가 취소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러네요. 또 동시에 관련해서 이제 국적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취소 통지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또 날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가족들 중에 뭐 국민이 있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일반 귀화를 선택하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중국 동포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신청을 하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생업으로 버스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뭐 취소의 뭐 여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또 넓게 보자면 이제 우리 국내의 남성과 결혼을 하거나 여성과 결혼을 해서 이제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돼서 이혼을 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덧붙여 생계 유지가 쉽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우리의 국적이 좀 유지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여성들이 예를 들면 이 법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적 취득을 위해서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법의 취지보다도 좀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랫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지금 귀화 불허의 조건들이 너무 약한 부분은 없는가, 기준은 제대로 잡혀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귀화한 분들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데 심으라 의원께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귀화 제도를 한번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실은 우리나라 귀화 제도가 많은 다문화 이렇게 가정과 뭐 이민자들을 넓고 이렇게 깊이 있게 포용하겠다는 문화 자체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귀화 자체가 열려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제한적인 제도죠.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까다롭고 넓게 허용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가 저는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자랄지 이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주 기간, 그다음에 뭐 생계 요건, 소득 요건, 그다음에 이제 이 귀화 시험까지 이렇게 좀 그렇게 많이 제한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보이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적 취득을 이유로 위장 결혼 사례가 많아지면서 원래는 결혼을 하면 바로 국적이 취득됐다가 지금은 그것마저도 이제 귀화 시험을 다 봐야만 하는 걸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의 그런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주 여성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그렇겠네요. 또 귀화 시험을 보고 국적을 취득하기까지가 한 1년 6개월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린다고 해요. 시험 이후에. 예. 근데 그러면 그때 신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는 1년 6개월 그러니까 동안 그걸 이제 취업 비자를 갖고 있거나 체류 기간을 갖고 있거나 이제 그런 거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중간에 사각지대에 문제가 있는 게 또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성인이 되어야만 국적 취득이 이제 가능해지는데, 그럼 19살이 되는 고3 때 이제 국적 취득을 시작해야 되는데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국적 취득을 기다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도 좀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제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네요, 시간상. 오늘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